지속가능연구소의 김민석입니다. 최근에 ESG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요, 우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SNS의 하나의 종류이죠. 페이스북이 더 이상 착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요, S&P 500 ESG 지수에서 퇴출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전국 5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145조 원 정도나 되는데요. 이러한 145조 원의 돈을 탈석탄 은행에 맡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심해진 코로나19 때문에 ESG, 즉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와 같은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예 ESG 평가 기준을 직접 만들고 ESG 관련된 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닌데요. 중소기업중앙회, 즉 중기중앙회가 ESG 전담팀을 신설을 하고 자산 운영을 할 때에 ESG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에 반영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올해 7월 달에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런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경영, 공적 연기금 운용 또는 공공조달 사업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겠다는 ESG 4법을 대표해서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ESG라는 단어는 굉장히 쉽게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요, 많이들 접하실 수 있을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ESG는 어떤 뜻일까요? ESG는 E, 환경, S는 사회, G는 거버넌스를 뜻하는 영어 단의 앞글자를 의미를 합니다. ESG. 약자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ESG가 공식적으로 활자로 문서에 찍혀서 나오게 된 것은요, 2005년도에 UN이 주관하는 회의체가 있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바로 그 컨퍼런스의 이름이 Who Cares Wins 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때에 발간된 보고서, 이 레포트 안에요, ESG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언급된 문장을 보면은 투자할 때의 투자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집행하거나 또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에 ESG와 같은 이슈들을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서 고려해서, 즉 통합 고려해서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문장이 적혀 있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분석을 하거나 우리가 투자할지 말지 분석을 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재무적인 요소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무적인 정보 외에도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도 함께 분석하고 함께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 ESG가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어떤 대기업이 ESG 경영을 하겠다 선언했다, 또는 어떤 협력회사, 어떤 중소기업이 우리도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런 선언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ESG 경영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와 같은 항목들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도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ESG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ESG라는 단어가요, 2005년도 Who Cares Wins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UNEP라는 UN 환경계획이라는 UN 산하기구에서 회의를 하면서 ESG를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UN 글로벌 컴팩트, 그리고 IFBC, 스위스 정부에서 Who Cares Wins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ESG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5년도에 이 Who Cares Wins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ESG가 공식적으로 천명이 된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많이들 ESG가 왜 유래가 됐는지, 많이 언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사를 우리가 팔로우 받아 보면요, PRI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 PRI는요, 바로 책임 투자 원칙을 나타내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2006년 4월 달에 뉴욕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당시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과 여러 연기금의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서요, 이 PRI, 책임투자 원칙을 선언하게 됩니다. 책임투자 원칙, 즉 이제는 투자하는 사람들,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PRI인데요. 공식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ESG가 언급이 된 것은 바로 이 PRI가 되겠습니다. PRI는요, 6가지 원칙, 6대 원칙을 이 당시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6대 원칙이 이제는 우리 투자자로서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선언한 것이 바로 1, 2, 3번 원칙이고요. 4, 5, 6번 원칙은 ESG를 고려한 이러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원칙들을 또 4, 5, 6번의 원칙으로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는요,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사용이 된 것은 2003년, 2004년, 2005년 유엔 기구들에서 사용이 되다가 2006년도에 PRI, 책임투자 원칙이죠. 이 단체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대중적으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자들은요, 재무적인 정보 이외에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까요? 꽤 오래전에 사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89년인데요. 엑슨 발데조호라고요. 아마 엑슨모빌이라는 회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큰 정유 회사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정유회사인 엑슨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조선이 있는데요. 이 유조선이 미국 캐나다 해안인 알래스카 해안을 항해를 하고 가다가요, 그 주변에 있는 암초와 부딪혀서 굉장히 많은 기름이 그 바다에 유출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1989년입니다. 이때에 이 엑손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겠죠. 주식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또 주주들에게 꽤 많은 배당을 해주는 회사 중에 한 곳이었었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즉 재무적인 가치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었는데, 환경 오염 사고를 한번 발생시킴으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재무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게 되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합의금을 또 줘야 되고요, 꽤 긴 시간 동안 소송에 시달리면서요, 이 회사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가치의 하락은 결국 투자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투자자들이 재무적인 성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사회나 거버넌스와 같은 리스크도 함께 봐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엑슨 발데조호의 기름 유출 사건이었었고요.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나이키의 아동노동 사건입니다. 1996년도에 나이키의 이 축구공이 하나 보이죠? 이 축구공을 꼬매고 있는 파키스탄 소년, 이 12살짜리 소년이 이 나이키 축구공을 꼬매고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를 불매운동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아동노동을 시키는 나쁜 기업이다라는 이유로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이키는 처음에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하청을 줬는데 여러 단계를 거친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어린아이가 일을 하게 되는, 아동노동이 연루가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긴 거야라고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요. 2년이 지나서 1998년에는 결국엔 나이키가 이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의 협력회사, 우리의 공급망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 이제는 우리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인 가치 이외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아동노동과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는 것이죠.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요, 많은 레슨러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무적인 가치만 고려해서 투자하면 안 되고, 이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우리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이제는 ESG를 신경 쓰게 됐을까요? 물론 없잖아 그런 면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요, 결국에는 그런 투자자들이 손실을 받기 싫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환경적인 사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는 갑질 사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지배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그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는 그 당사자인 기업도 받게 되지만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러한 손실을 고스란히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요. 이제는 재무적인 성과 말고도 ESG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먼저 투자자인 우리가 손해를 보기 싫어서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기관은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랙락도요. 매년 연례 서한, 즉 연초가 되면요. 편지를 그들의 피투자 기업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2018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을 고려해야 된다. 너희들 ESG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2018년,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연속해서 계속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국에 우리가 당신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금을 맡겨주시는 그 투자자들의 돈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경영, 즉 ESG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로 인한 손실은 다 우리의 투자자들이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ESG 잘 좀 해주세요라고 당부, 부탁을 하는 것이 요즘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게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2년 전에요. 애플, 테슬라, 알파벳은 구글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델.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큰 기업들이요. 국제권리 변호사회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 어딘가에 코발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발트를 채굴하는 광산에 아동노동이 있다는 이유로 이 5개 기업을 소송을 한 것이죠. 너희들에게 납품을 하는 어떤 협력업체, N차 협력업체 어딘가에서 아동노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묵과했다,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코발트가 사용되지 않는,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의 협력업체를 다 조사하겠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들의 공급망을 다 조사, 관리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더 타이트하게,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2030년도부터는 어떤 협력업체가 애플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이라고요. 신재생 에너지로만 어떤 제품을 만든 것을 공급받겠다. 즉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해외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나 LG나 SK 등 이런 대기업들도요. 그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에게 ESG를 잘 하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이런 재무적인 성과만 하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중소기업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관심을 갖고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그나마 ESG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요즘 채용하고 있고요. 확보를 한 바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바이어나 또는 국내 대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이제는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ESG라는 것은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SG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는 지속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지,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이 첫 번째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UN이라든지 NGO라든지 전통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요. 첫 번째 개념이었는데 요즘에 말하는 ESG 경영은 이 두 번째 개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달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런 CEO들 181명이 모여서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경련 같은 회의체인데요. 이 모임에서요. 더 이상 이제는 기업의 목표가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라고 서명을 다 했고요. 기타 5개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고객, 또 그 기업의 임직원, 그리고 협력업체 포함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ESG는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간단하게 환경의, 사회의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에는 어떤 영역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는요, 최근 핫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들, 자원, 사용, 물, 공해, 산림 파기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소셜, 사회 영역에는 인권이나 근로자 안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부터, 내년 1월 27일이죠. 그때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업장이 이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 조건, 근로적 관계 등이 바로 이 사회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대 노예는 뭐고, 아동 근로는 뭐고, 근로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뒤에 좀 더 심화된 내용 때 다시 또 학습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배 구조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뇌물 및 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로비, 이런 조세적, 텍스 전략, 세금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 또는 한국말로는 지배구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의 뜻은, 해석은요, 지배구조 그러면 누가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이 아마 첫 번째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런 것도 의미도 있지만요. 원래 이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은 어떤 조직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시스템, 방법,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즉, 거버넌스가 좋아, 지배구조가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기업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잘 하는지, 그런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 기업이 지배구조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중소기업들, 우리 기업가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기업은 어디가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중에 어디가 좀 더 위험이 클까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이 SASB라는 곳에서요, 업종별로, 인더스트리별로 어디가 좀 더 위험이 높은지, 지금 색깔이 조금 더 짙은 곳이 더 위험이 큰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하얀 부분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종, 우리 인더스트리에는 주로 어디에 좀 더 많은 진한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ESG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아예 이걸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먼저 ESG 중에 지배구조, G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미 2019년도부터 2조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22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24년에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26년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거버넌스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제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경과 사회는 언제 해야 돼? 2025년도부터입니다. 2025년도부터 일부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ESG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우리나라도 아예 법제화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IS 인증을 받으실 건데요. 이런 IS 인증도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영역으로요, 우리가 구분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14,000일, 9,000일 만에 취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증이 또 ESG에 실제 도움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ISO 26000이라는 사회 책임을 달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ISO 인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요, 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ESG를 잘하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또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 산업군입니다. 자동차 산업군 같은 경우에도 그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요, ESG 평가를 다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하는 일들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목들을 보면요, 당신네 조직은 회사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신네 회사, 우리 그들 서플라이어, 협력업체가 되겠죠. 서플라이어에게도 아동노동이라든지 근로조건을 다루고 있는 항목들, 방침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는 협력업체들에게 이런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또 에코바디스 같은 이런 평가 툴,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미 이 에코바디스라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리의 고객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중소기업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물어보는 항목이 환경, 사회, 에틱, 즉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매, 이렇게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ESG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항목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협력업체들에게 이 서플라이어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 협력업체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행동 강령, 즉 지속 가능성, ESG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행동 강령을 그들의 전 협력업체들에게 배포를 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ESG는요,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지속 가능성 측면의 리스크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즉 ESG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 ESG를 왜 한다고 그랬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잘해야 돼. CSR을 잘해야 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CSR 뭘 해야 되지? 라고 좀 막연한 생각들 또는 막연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ESG입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세부적인 지표, 항목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잘할 수 있는지, 잘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사회적 책임은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ESG라는 건데요. 결국에 체감하는 것보다 현재 ESG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작동이 되려면요, ESG 경영은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거버넌스에 관한 것, 실무자산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엔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정은 당연히 현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의 완성은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의 고객사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이런 것들에서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ESG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와 우리의 고객사 모두의 건강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곳으로 ESG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할 여력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ESG 경영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요,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고 하나씩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상황에 맞는 것들부터 하나씩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회사의 건강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ESG 경영은요, 먼저 의지 표명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 하나씩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